감정의 파편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실수였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그날 내가 본 건 실수가 아니었다.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난 그 얼굴. 모든 걸 뒤집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 수 있을까? 아내가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다. 그래서 나는 짐을 싸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내가 죽은 줄로 알았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나를 찾아온다. 왜 이 이야기를 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서야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어쩌면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2018년 2월, 나는 30살이었고 그때 당시 아내도 같은 나이였다. 결혼한 지는 3년 반쯤 됐고 나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계약직 일을 하고 있었다. 대신 집에 있을 땐 재택근무가 가능했다. 아내는 국내 대기업의 마케팅 부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연봉도 상당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결혼은 꽤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출장으로 자주 비우고 아내도 점점 야근이 많아지면서 서로 피로감이 쌓이긴 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회사 회식 자리였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말도 잘하고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난다는 건 될 리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내 거칠고 투박한 면을 좋아한다고 했다.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금세 빠졌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붙어 다녔다. 결국 1년 반쯤 연애하고 결혼했으며 집을 사기 위해 넓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런데 결혼 3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뭔가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아내가 좋았고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꾸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특히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물으면 화부터 냈다. 요즘 팀장까지 됐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당신도 출장 가서 집에 잘 없잖아. 내가 뭐라 안 하잖아? 나는 출장 일정을 줄이겠다고 실제로 최근엔 5주에 34일 정도만 나간다고 설명했지만 대화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수진이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단지 아내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잠자리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그냥 넘겼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거절당할 때마다 자존심이 조금씩 깎이고 있었던 것 같다. 수진이는 집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을 홈오피스로 썼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업무용 휴대폰도 있었고 그걸로 연락을 했을지도 모른다. 평소에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그런데 2017년 9월쯤부터 수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회사 사람들과 회식이 있다며 나가곤 했다. 그런 날이 주 1회였던 것이 어느새 3회 이상으로 늘어났다. 나는 질투심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회사에 남자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녀가 그런 시선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결정적인 의심은 그날에 시작되었다. 어느 날 수진이가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면서 나에게 장 본 것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차 뒷좌석에서 장바구니를 꺼내는데 조수석 밑에 뭔가 핑크빛으로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건 수진이 자주 입던 속옷 브랜드의 브래지어였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원래 분위기를 잡을 때 먼저 속옷부터 벗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물건이 왜 차 안, 그것도 조수석 밑에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다.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걸 그대로 두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내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지 수진이가 물었다. 왜 그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얘.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뭔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거의 토할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는지 부엌으로 장을 옮겨오자 수진이는 나를 힐끔 보며 물었다. 괜찮아?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다. 화난 것도 상처받은 것도 내색하지 않기 위해 온몸의 근육을 다 동원해 마음을 억눌렀다.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브래지어 사건 말고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다. 서울 한복판 대기업에서 일하는 그녀는 회식도 많고 외근도 많았다. 혹시 내가 괜히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오히려 더 잘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금요일 저녁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와인 한 병과 장미 꽃다발을 사서 식탁 위를 예쁘게 차렸다. 고급 접시, 은색 커트러리, 촛불까지 놓고 나름대로 근사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수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나는 식탁을 가리켰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저녁이야.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살짝 떨궜다. 미안. 오늘은 팀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 너랑 간단히 뭐 먹고 샤워 좀 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뱃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말문이 막혔고 내가 무슨 감정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조차 안 난다. 그저 이제 됐다는 생각뿐이었다. 수진이가 샤워하러 들어가자 나는 회사에서 쓰는 업무용 휴대폰을 그녀 차 뒷좌석에 몰래 숨겼다.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위치 추적용이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돌아가 음식과 꽃을 모두 쓰레기통에 써버렸다. 샤워를 마친 수진이는 늘 그렇듯 화장을 하고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나왔다. 이제 먹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됐어. 그냥 내 약속 가. 그녀는 눈을 찌푸리며 물었다. 화났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랑 뭔가 같이 하려 하면 항상 혼자야. 그게 실망스러워. 그녀는 기분 나쁘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또 유치하게 굴기 시작하네. 감정 조절 좀 해. 나는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한 번쯤은 너도 나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줄 알았지. 내가 바보지. 수진이는 비웃듯 씩 웃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곧바로 내 핸드폰으로 그녀의 차에 숨겨둔 업무폰의 위치를 추적했다. 한 20분쯤 뒤 그녀는 강남 한 호프집 앞에 도착했다. 평소 자주 회식한다고 했던 곳이다. 나는 차를 몰고 조심스럽게 그 주변에 도착했다. 호프집 건너편 골목에 차를 세우고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런 내가 너무 낯설고 수상해 보여 스스로도 스토커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최소한의 확인은 해야 했다. 미칠 것 같았으니까. 한 시간이 지났을까? 그녀가 한 남자와 함께 문을 열고 나왔다. 남자는 수진이 회사에서 본 적 있던 간부처럼 보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순간 위장이 꼬이고 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곧장 다른 차로 걸어가 함께 탔다.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 차를 따라갔다. 10분쯤 뒤 결국 그 차는 모텔 간판이 밝게 빛나는 골목에 멈춰섰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모텔 안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제 끝났구나. 나는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주먹으로 핸들을 마구 내리쳤다. 정신이 아득해졌고 한동안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정신이 드니 술이 간절했다. 나는 그대로 서울 외곽을 빠져나와 국도로 차를 몰았다. 30km쯤 달려 한적한 마을의 작은 호프집을 찾았다. 안으로 들어가 조용한 자리에 앉았다. 아마 내 얼굴이 꽤 심각했는지 여주인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손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바람 빠진 풍선 같으세요.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렇게 봐도 뭐 틀리진 않아요. 그때 내 옆자리에 털털하게 생긴 남자가 앉더니 슬며시 말을 걸었다. 말할 기분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한텐 마음이 느슨해졌다. 말을 트기 시작하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수진이의 외도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잊고 떠나버리고 싶어요. 그 남자가 내 등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형님, 그런 일 겪는 사람 많아요. 나도 그랬어요. 몇 년 전쯤엔가. 세상 일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라 생각해요. 지금부터 형 인생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선택은 본인 몫이죠. 그 말이 뭔가 내 안에 단단히 박혔다.
분명 마음은 찢어지지만 난 늘 상황을 논리적으로 보려는 편이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옳은 말을 했다. 서로 이름을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병수. 강원도 어딘가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인상이었지만 말투와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형, 언제쯤 집 나올 생각이에요?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때까지 집을 떠난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이미 수진이 곁을 떠나고 싶었다. 병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우리 집 뒤에 오래된 전원주택이 하나 있어요. 조금 손은 봐야 하지만 몇 달쯤 살아보기엔 괜찮을 거예요. 바람도 잘 통하고 조용한 데다가 산자락 아래라 공기 끝내줍니다. 혹시 생각 있으면 한번 와봐요. 내가 땅도 좀 빌려줄게요. 사실 사람이 있어야 집도 덜 외롭고 저도 마음이 놓이고요. 그 말이 처음엔 낯설게 들렸다가 점점 현실처럼 다가왔다. 카운터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도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저도 옛날에 전 남편한테 벗어날 기회가 있었다면 그 트레일러든 전원주택이든 당장 이사 갔을 거예요. 가끔은 멀리 떨어져야 제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 순간 문득 내가 이상한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왠지 그게 지금 내게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생각 좀 해보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는 그렇게 말했고 며칠 뒤 병순의 땅을 한번 보러 가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숨이 트였다.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정말로 빠져나올 길이 보이는 것 같았다.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제 절대 다시는 수진이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다. 외도라는 건 나에게 너무 더럽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는 이미 와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수진이는 방에서 나와 물었다. 어디 갔다 왔어? 나는 고개를 돌리며 되물었다. 당신은 어디 있었어?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회사 사람들이랑 술 한잔했지. 왜?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요즘 누군가 만나고 있지 않아? 수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회사 쪽에서 그런 소문이 돈다고 하던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건 말 못해. 그냥 들었어.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비웃듯 말했다. 참나, 그딴 말 믿고 있는 거야? 술 마시고 망상한 거 아냐?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수진이는 한참 나를 쳐다보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서 이불을 꺼내 소파에 누웠다. 이젠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몇 달 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다. 머릿속엔 수진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장면만 맴돌았다. 혐오감과 배신감, 그리고 자기 연민이 뒤섞였다. 그러다 문득 병수가 말한 그 전원주택이 떠올랐다. 마치 빛처럼 숨통이 트이는 상상이 머릿속을 채웠다. 내가 이상한 걸까? 하지만 그곳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조금은 숨이 쉬어졌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보니 이성보다는 본능이 먼저 작동했다. 그리고 그 본능은 나를 향한 도망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서로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주말을 무덤처럼 조용히 보냈다. 며칠 뒤 나는 병수 형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의 집은 강원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생각보다 멋진 전원주택과 땅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는 리모델링 중인 오래된 주택이 하나 있었다. 26평쯤 되어 보였고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나는 예전에 대학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비슷한 집에서 머문 적이 있었다. 그때의 자유롭고 단순한 생활이 떠올랐다. 나는 병수 형에게 집값에 대해 조심스레 물었고 그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거의 주는 수준이었다. 며칠 뒤 그는 내가 살게 될 땅의 위치를 알려줬고 나는 직접 운전해서 그곳을 확인하러 갔다.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름다웠다. 자연림과 작은 오솔길, 옆엔 등산로와 자전거 길이 연결되어 있었고
멀리엔 푸른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언덕 위 작은 창고에서 물과 전기도 연결돼 있었다. 병수 형은 주택을 직접 끌어다 설치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게 새로운 시작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수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몇 번이나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 딴청을 피우고 헛된 말만 반복했다. 오해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만약 지금 누군가 만나고 있다면 우린 끝이야. 하지만 그녀는 더 깊이 빠져만 갔다. 거짓말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때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증거라도 남겨뒀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허탈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고 결론 내렸다. 이 결혼은 끝났다. 나는 수진이 몰래 집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회사에 간 사이 옷가지며 책들, 작업 장비들을 조금씩 옮겼다. 트레일러에 내 짐이 쌓일수록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즈음부터 수진이가 태도를 바꾸었다. 말투도 부드럽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등 뭔가 달라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선 이미 문이 닫혀버렸다. 이제 와서 변해봤자 너무 늦었다. 그녀는 여전히 퇴근 후 회식이라며 나갔다. 나도 같은 시간에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했다. 어디가?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누구? 당신 모르는 사람이야. 어차피 업무 이야기만 할 텐데 안 재미있을 거야. 그 말은 예전에 수진이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였다. 그녀는 당황한 듯 서운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잘 다녀와.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응, 그럴게. 그 사이 나는 병수 형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 조금씩 어울리게 되었고 작업 도와주는 친구들도 생겼다. 오히려 건강한 음주 문화와 삶의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기보다는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 노력했다. 그 즈음 수진이가 말했다. 다음 주에 본사 워크숍 있어. 이틀 출장 가야 해. 나는 담담히 물었다. 누구누구가? 임원들이랑 부장들 몇 명. 나는 그냥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그래, 그 남자랑 좋은 시간 보내. 입에서 튀어나오자마자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말은 던져졌고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 사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병수 형 말처럼 중요한 건 그 남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녀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다. 그 사람은 결혼을 불태웠어. 그게 누구든 그녀가 선택한 거야. 병수 형의 말은 잊히지 않는다. 결국 그 출장 일정은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나는 남은 모든 짐을 정리해 차에 실었다. 가구나 가전 같은 건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오직 옷가지와 노트북, 업무 장비들만 차에 실었다. 원래는 수진이에게 편지를 한 장 쓰려 했었다. 감정이 북받쳐 몇 문장을 적었지만 다시 읽고는 그냥 간단하게 쓰기로 했다. 하얀 종이에 단 한 줄,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를 바란다. 그 위에 결혼 반지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식탁 한가운데 누구나 놓칠 수 없도록. 그 순간 몸을 짓누르던 무게가 확 사라졌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자유롭게 느껴졌다. 상처는 남아있겠지만 이제는 치유할 시간도 생겼다. 무엇보다 그녀를 내 삶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지워야만 했다. 한편으론 내가 그녀에게 분명히 따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고함도 못 지르고 욕설도 못했고 제대로 된 대면조차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결론은 분명했다. 그녀는 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걸 짓밟았고 함께 꿈꾸던 미래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우리는 원래 집을 사려고 저축도 하고 아이 계획도 세웠었다. 이제 그런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돌아갈 길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런 책임도 미련도 느끼지 않았다. 모든 결과는 그녀가 감당할 몫이었다. 그 후 나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에게 연락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계획도 없었다. 그저 나 자신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다.
강원도 산속의 공기는 내게 꼭 맞는 해독제였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고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다. 그동안 수진이에게 온 메시지는 단 한 통도 답하지 않았다. 잘 도착했어. 팀 저녁 식사 중이야. 같은 소식뿐이었다. 간혹 어디야? 연락 좀 줘 같은 문자가 왔지만 무시했다. 수진이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내 휴대폰은 문자로 폭주했다. 계속된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급기야 그녀 어머니까지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쪽 가족은 아버지 한 분뿐인데 연락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다행이었다. 수진이의 초기 문자들은 울먹임과 혼란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하나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이게 뭐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너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무 일도 없어. 나 바람 안 피웠어. 일주일이 지나도 내 반응이 없자 마침내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미안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회사 사람이랑 잠깐 얽혔던 건 맞아. 근데 그건 그냥 실수였고 당신이 자꾸 집을 비우니까 그랬던 거야. 나도 정리하려고 했어 정말. 그녀의 이 메시지는 내가 그렇게 바라던 고백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작 받아보니 오히려 그녀에 대한 혐오감만 더해졌다. 왜 그렇게 끝까지 거짓말만 반복했을까? 이건 내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수란 말로 설명하기엔 그 관계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이어진 일이다. 결국 그녀는 계속 다시 시작하자.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다. 그러나 그 말들은 점점 애처롭고 지쳐 보이기까지 했다. 몇 주가 지나자 수진이의 연락도 잠잠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녀가 알아채는 것도 싫었다. 이 평화로운 산골 생활까지 엉망으로 만들게 둘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의 톤이 바뀌었다. 너 정말 비겁해. 우리 관계에 아무 관심도 없어? 제발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지금 어딘데? 내가 갈게. 제발 준호야. 얘기 좀 하자. 우리 고쳐보자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메시지가 수도 없이 왔다. 변명뿐이었고 진심 어린 사과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냥 전부 무시했다. 그리고 아예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다. 2018년 6월 수진이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변호사 선임했고 이혼 진행할 거야. 나는 짧게 답했다. 그래, 잘 됐네. 그 뒤로 그녀는 몇 통의 이메일을 더 보냈고 만나자고도 했다. 하지만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마침내 이렇게 적었다. 합의이혼에 동의하면 더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 나는 동의했고 몇 달 뒤 마침내 나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집을 나선 이후로 단 한 번도 수진이를 직접 마주한 적이 없다. 정리된 대화도 마지막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마무리는 나보다 그녀에게 더 중요했던 것 같다. 몇 달간은 문득문득 그녀 생각이 나곤 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우리가 함께 즐겨 듣던 노래가 흘러나오면 벼랑간 심장이 쿡쿡 아파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조차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나는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놀랍게도 요즘은 모든 게 꽤 괜찮다. 어느 날 아침 집 근처 오솔길을 달리던 중 타이어가 펑크난 여성을 도와주게 되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그녀는 몇 살 어린 친구였지만 정말 멋지고 귀엽고 내가 사는 이 산골 생활을 무척 좋아했다. 자신만의 말로 나를 산속 남자라고 부르며 웃곤 했다. 진지한 관계로 가는 데는 서두르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여자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진 않을 생각이다. 나는 여전히 이 트레일러 안에 살고 있다. 복잡했던 삶을 단순하게 바꾼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자연 속에서 숨 쉬고 걷고 달리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결국 나를 살려냈다. 사람마다 상처를 이겨내는 방식은 다르다. 나는 다행히 아이도 없었고 결혼도 3년 차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단언컨대 배신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필요는 없다. 비슷한 일을 겪은 누군가가 이 글을 읽는다면 제발 그 사람에게 인생을 걸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스스로를 돌보면
분명 좋아진다. 그리고 나는 그저 모든 이들이 자신만의 좋은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몇 달 전 나는 아내 수진이가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직접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확인했다. 그 후 몇 차례 정면으로 마주했지만 그녀는 끝내 부인했다. 나는 결국 마음을 접었다. 말로 싸우는 대신 행동으로 그녀를 떠났다.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이다. 우리는 재산도 공동 계좌도 없었고 아파트 계약도 곧 끝나가던 시점이라 나는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다. 그녀가 출장 간 사이 나는 모든 짐을 챙겨서 병수 형에게 산 트레일러로 옮겨갔다. 남겨진 건 식탁 위 반지와 메모 한 장뿐이었다. 그 후 나는 지금까지 산속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이라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필요할 땐 비행기 타고 나가면 되니까 전혀 문제 없다. 이혼 관련해 내가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하려던 참이었지만 그녀가 먼저 신청하면서 우리는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마쳤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녀가 수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 회사에서 그녀의 외도가 들통나면서 그녀와 상대 남자 모두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나는 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그만하게 했다. 그 지인은 또 말했다. 수진이가 아직도 너한테 연락하고 싶어 해. 용서받고 싶다더라. 나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진지한 얼굴이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말 절대 하지 마.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수진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을 생각조차 없다. 그녀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일도 원치 않는다. 그런데 3일 전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집 근처 읍내 작은 커피숍에 들르려다 안에서 수진이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 말았다. 이곳은 등산객들과 관광객이 드나드는 동네긴 하지만 그녀가 사는 도시와는 몇 시간 거리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이상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못 본 것 같았다. 게다가 지금 나는 어깨까지 머리를 기르고 턱 수염도 길게 길러서 예전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그녀가 나를 알아봤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녀를 본 순간 마치 악마라도 본 듯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아무도 모르게 카페를 빠져나왔다. 그렇게 서둘러 나간 건 처음이었다. 나는 지금껏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과연 나를 따라온 걸까? 요즘 내 행동이 정상인지 자꾸 의문이 든다. 그녀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본능처럼 도망 모드에 들어가는 나 자신이 이상해 보이기도 한다. 상담이라도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사는 지금의 삶은 너무나 만족스럽고 안정적이다. 그런데도 그 여자를 보는 순간마다 다시 흔들리는 내가 싫었다. 친구는 혹시 그녀가 사설 탐정을 붙인 거 아니냐고 했다. 과민 반응일 수도 있지만 뭔가 꺼림칙하다. 그냥 다 잊고 흘려보내는 게 맞을까? 나는 1년 넘게 수진이를 유령처럼 끊고 살았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나를 찾아냈고 우리는 다시 말을 섞게 되었다. 그녀의 목적은 명확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녀는 긴 이메일을 보내왔다. 사랑했고 바람핀 건 실수였으며 너무 후회한다고. 이번 주말에 나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내 대답은 단호했다. 아니, 다시 시작할 생각은 전혀 없어. 나는 현재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이 산속 조용한 공간에서 단순하게 살고 있다. 몇몇 좋은 사람들과도 교류하며 여유를 느끼고 있다. 32이라는 나이에 서두를 이유도 없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고 이메일로 전부 정리해서 보냈다. 나는 널 더 이상 믿지 않아. 솔직히 너라는 사람을 이제 모르겠어. 잘 지내. 언젠가 친구가 될 수는 있겠지. 그건 먼 미래 얘기고. 그런 나의 말에 그녀는 분노 섞인 답장을 보내왔다. 그녀는 이미 타 지역에 새로운 직장을 수락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의 진짜 목적은 함께 이사가서 새 출발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내가 원격 근무를 하니까 어디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다.
자기만의 계획 속에서 나는 함께 떠나줄 남자였던 거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이번 주 출장 일정이 있었고 그녀가 본격적으로 나를 설득하기 전에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떠났고 내 삶에서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물론 앞으로 며칠은 이메일이 더 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녀도 이제 끝났다는 걸 알게 되겠지. 그리고 그녀는 아마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지도 모른다. 그저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용기의 씨앗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니 말하고 싶다. 자기 인생을 살아라. 과거의 짐은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 며칠 전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카페에 다시 들렀다. 인터넷도 잘 되고 필요한 서류도 마무리할 겸 평소처럼 커피를 주문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카페를 나섰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없었고 나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트럭으로 걸어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쳤다. 준호야.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건너편 거리에서 수진이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울렸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고 그녀는 반가운 듯 나를 향해 달려왔다. 품에 안기려는 듯 두 팔을 벌리고 다가오자 나는 본능적으로 양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녀는 내 동작에 순간 멈칫하더니 상처받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말 찾고 있었어. 내가 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꼭 한번 보고 싶었어.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숨이 막혔다. 하지만 결국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근처에 벤치라도 있으면 거기서 얘기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내 집에 가서 얘기해도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우리는 거리를 따라 끝에 있는 작은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녀는 먼저 말을 꺼냈다. 너 많이 변했다. 수염도 잘 어울리고 몸도 훨씬 좋아졌고 멋있어졌어. 그녀는 내 외모를 칭찬하며 익숙한 톤으로 말을 이어갔다. 흰색 반바지에 민소매 상에 머리는 예전처럼 단정히 묶여 있었다. 그녀는 확실히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나는 내심 경계심을 잔뜩 세웠다. 그녀가 본능적으로 매력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때 일이 정말 미안해. 너 떠난 뒤 업보라는 게 뭔지 알았어. 회사에 소문이 났고 결국 난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어. 그 사람도 여자친구 있는 상태였는데 부서 이동당했고 그 일로 나한테 화냈고 나도 화가 나서 그 사람 약혼녀에게 다 말했어. 결국 둘도 헤어졌고 그녀는 고개를 떨구더니 작게 울기 시작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부터 그런 관계를 만들 생각은 없었어. 회사 안의 정치와 경쟁, 그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휘감았고 나도 어느 순간 그를 이용하고 있다고 착각했어. 내가 바람났냐고 물었을 때 그때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었어. 그때 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비겁한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 내가 떠난 그날부터 너무 외로웠고 마음속이 텅 빈 것처럼 무너졌어. 그 사람과도 바로 끝냈고 그런데 내가 연락을 완전히 끊으니까 난 결국 널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어. 혹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혼한 건 알아. 하지만 다시 진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꾹 눌러 담아뒀던 말들을 쏟아냈다. 지금 와서 나타나서 내가 망쳐놓은 모든 걸 그냥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그걸 다 잊고 용서하고 다시 너를 받아줄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한 번이라도 바람 피우면 끝이라고 했잖아. 그건 끝이야. 돌아갈 수 없어. 내가 그런 짓을 하는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건 죽은 거야. 내가 그걸 죽였다고. 내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지? 내가 호텔까지 따라간 적 있어. 너 그거 알아? 그때 나는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잠시 그녀를 기대게 두었다가 천천히 밀어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런 대접 받을 자격 있는 거 알아. 그래도 저녁이라도 한 끼만 같이 먹을래? 제발, 더 얘기하고 싶어. 그때는 내가 너무 바빠서 말할 시간조차 없었잖아. 이번엔 정말 솔직히 다 얘기하고 싶어. 준호야, 이 말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난 아직도 널 너무 사랑해. 너 떠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알았어. 그게 나를 부쉈어. 근데 나도 너를 똑같이 부쉈지. 난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럴 자격도 없고 원하지도 않아. 그녀는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었다. 그래, 나도 안다. 그 순간엔 그게 그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내가 부서졌던 만큼 그녀도 무너졌었다는 걸. 우리는 조용한 오솔길을 따라 함께 걸었다. 서서히 감정이 가라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 어떻게 찾은 거야? 설마 사설 탐정이라도 썼어?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생각은 했었는데 결국 지연이를 만났어. 몇 주 전 우연히 지연이를 만났고 가볍게 인사하다가 지연이가 실수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말해버렸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수진이가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다 말하게 했다고 했다. 그래서 휴일마다 여기 와서 혹시라도 마주치길 바랐어.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말했다. 우리는 결국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다. 작고 조용한 테라스가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나는 단호하게 술은 안 된다고 했다. 기분에 휩쓸리거나 술 탓으로 뭔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식사 동안 오랜만에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후 그녀를 차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꾸 남고 싶다고,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너뿐이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 그녀는 다시 애원했다. 다시 볼 수 있냐고, 다음 주말에 또 오겠다고. 나는 대답을 피했다. 이메일 주소만 하나 건넸다. 전화번호는 주지 않았다. 넌 또 문자랑 전화 폭탄 날릴 거잖아.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다음 주에 올 거야. 혹시 시간이 된다면 이메일 보낼게. 차에 타기 전 나는 물었다. 거꾸로 내가 바람 폈다면 넌 날 용서했을 것 같아?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상담도 받고 함께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몰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약속 같은 게 있다면. 그래, 한 5년, 10년 지나면 그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야, 나 진심으로 널 사랑해.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나는 아직도 그 말이 귓가에 남아있다. 정말로 진심이 느껴졌기에 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와 다시 시작하는 모습은 상상도 되지 않았다. 친구? 글쎄, 아직 모르겠다. 나를 멍청이라 부르지 말아줘.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건 내 인생에선 아주 드문 일이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 혼자 오랫동안 달렸고 맥주 몇 캔을 마신 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다. 그녀가 이걸 망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게 시간이 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분리할 여유가 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 공항에서 수진이를 다시 마주쳤다. 어떤 글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중 하나였을 거라고 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내가 예전에 믿고 글을 보여준 지인이 링크를 넘겼다고 했다. 나는 그 친구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건가. 그래서 지금은 내 삶의 원칙이 하나 있다. 불필요한 부정적 사람들, 드라마 제조기들, 즉시 내 삶에서 제거한다. 어쨌든 이제는 다 드러난 이야기다.
그게 그녀가 아와 거리를 두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제 나는 완전히 방향을 바꿨다. 앞으로 나아갈 일도 많고 그 누구보다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 과거의 고통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지난 2년간의 삶은 정말 놀라웠다. 아직도 내 안부를 물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고맙다. 물론 회의적인 시선들도 있다는 걸 안다. 이건 내 삶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야기다. 그리고 사실 내 글이 의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 나도 종종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읽곤 한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그걸 직접 살아냈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건 그뿐이다. 전 아내는 글쎄 결혼했거나 약혼했다는 소문이 있다.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솔직히 이제는 관심도 없다. 서로 알던 지인들과도 다 연락을 끊었다. 그 모든 걸 이제는 악몽처럼 혹은 지독한 감기 앓고 난 것처럼 털어냈다. 일 얘기하자면 지금 회사에서 관리직 제안을 받았다. 아직 확답은 안 했지만 재택근무 조건이면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는 아직 연락 없음. 그리고 큰 변화 하나,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땅에 작은 통나무 집을 짓고 있다. 병수 형이 토지를 분할해서 나에게 일부를 팔았다. 제작업체와 협력해서 내가 직접 부분 시공까지 하고 있다. 지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기대감이 크다. 연애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관계는 지금 생각이 없다. 크게 에너지 쏟고 싶지도 않고 내 주변 이혼한 친구들 보면 양육비며 위자료며 진이 빠진다. 요즘은 대부분 혼자 살거나 동거하는 여자친구 정도만 두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엔 2개월 정도 가볍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운동도 좋아하고 요리도 정말 잘하는 친구다. 나보다 거의 10살 어리다. 주말에 가끔 만나는데 내가 출장도 많고 바쁘다 보니 딱히 기대는 안 한다. 그녀는 꽤 적극적이고 호감도 표현하지만 나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는 중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두자면 같이 사는 건 절대 없다. 이혼 후에도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드라마도 감정 소비도 너무 많았다. 그래서 너무 깊게 얽히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게 지금 나에겐 최선이다. 여기까지가 현재의 내 이야기다. 메시지 주신 분들 다 답장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모두 잘 지내시고 스스로를 잘 챙기시길 바란다. 정말 고맙다. 끝까지 이 이야기를 지켜봐 준 여러분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겐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온몸으로 겪은 진짜였습니다. 배신도 도망도 다시 마주하는 순간도 다 지나고 나니 비로소 저 자신을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 다시 웃을 날이 올 거예요.